그래미 어워즈는 가수, 프로듀서, 녹음 엔지니어, 평론가 등 1만 명 이상의 음악 전문가들이 구성된 레코딩 아카데미가 1959년 제정한 시상식입니다. 그들은 시상식의 전년도 9월부터 10월까지 한 해 동안 세계의 음악 발전에 영향을 끼친 아티스트의 목록을 구성하여 이를 공개하는데요. 방탄소년단은 올해 다이너마이트라는 곡으로 그래미 어워즈의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부문에 노미네이트 되었죠. 사실 한국인이 그래미 어워즈에 노미네이트 된 것은 이번이 최초 사례는 아닙니다. 1993년 한국이 배출한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가 게오르그 솔티와 함께했던 리하르드 슈트라우스의 그림 잡는 여인은 그래미 어워즈에서 클래식 오페라 부문 음반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한 2012년에는 한국의 음반 엔지니어 황병준이 오페라 엘머 겐테리 음반을 통해 클래식 부문 기술상을 얻는 영예를 누리기도 했죠. 하지만 이 음악들은 모두 서양인들이 주류를 형성하는 소위 기득권 세대들의 전유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우리만의 독창적인 문화로 그래미 어워즈에 오른 적은 없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BTS가 그 역사를 바꾸어냈습니다. 그동안 전 세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며 음악 산업에 역시 지대한 변화를 가져다 주었던 K-팝은 그래미 어워즈에 노미네이트 되었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지만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가 드디어 그래미에 입성한 것이죠. 물론 이 곡은 방탄소년단 최초로 영어로만 이루어진 곡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게 완전히 한국적인 곡이라고는 보기 어렵다는 조심스러운 의견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미는 백인 문화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시상식이기 때문에 방탄소년단에게는 상을 주려고 해도 줄 수 없었는데 이번에 영어로 된 곡이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들의 이름을 수상 후보에 올린 것이죠. 단지 영어로 노래를 불러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의 편에 끼워준 셈이라는 것인데요. 정말 쪼잔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여태까지 그래미 어워즈가 고질적인 문제로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아오던 문제입니다. 일례로 올해 빌보드 연간 1위 유럽 곡으로 꼽히는 블라인딩 라이츠를 발매한 아티스트 더 위켄드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의 어떤 부문에도 노미네이트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의 국적은 캐나다이기에 영미권에 속해 있고 그의 곡은 발매될 때마다 극찬일색이었지만 그가 단지 흑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백인들의 잔치인 그래미 어워즈에 초대받지 못한 것이죠. 이에 좌절감을 느낀 더 위켄드는 자신의 트위터에 그래미는 여전히 썩어있다. 그래미는 나와 나의 팬 그리고 산업 전체의 투명성을 저버렸다 라는 분노의 트윗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그래미 어워즈에 서양 문화권에서는 흑인보다도 지위가 낮다 여겨지는 동양의 소년들이 수상 후보로 초대된 것입니다. 한국의 음악 평론계에서는 미국인들에게 방탄소년단은 한국에서 온 슈퍼스타이자 K-팝 열풍이란 이미지가 강했다. 이번 후보 지명은 방탄소년단이 미국 주류 음악 시장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했다는 의미가 있다 라고 평론하였고 미국의 일부 언론에서는 오히려 BTS가 노미네이트 된 부분이 너무 적다며 이것을 의아해하는 기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BTS보다 더 큰 성과를 이룬 그룹은 없는데도 한 개 부문 후보에만 오른 것에 팬들은 의아할 것이다. BTS가 주요 그래미상 후보를 강탈당한 것인가? BTS는 올해의 레코드라든지 올해의 노래 후보로 지명됐어야 했다. 라는 등 여전히 그래미 어워즈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비판합니다. 그리고 이를 본 한국의 한 네티즌은 봉준호 감독 역시 미국의 오스카 시상식이 그들의 로컬 잔치에 불과하다 대수롭지 않게 인터뷰했다. 그래미 역시 백인들이 로컬 잔치에 불과하다 여기는 게 옳다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죠. 그래미가 세상의 흐름에 뒤처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백인 대중음악 역사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닌 그룹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열의 아홉은 곧장 떠올렸을 전설적인 그룹 비틀즈가 바로 그것인데요. 최근 영국의 한 남자는 방탄소년단을 보면 옛날 비틀즈의 모습을 보는 듯하다 라는 말을 하여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폴 맥카트니 비틀즈 멤버 본인이었죠. 미국의 시사 매거진 타임즈에서는 2020년 올해의 인물 후보에 세계적인 팝스타 한국의 BTS와 블랙핑크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들과 경쟁을 하는 또 다른 후보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현 대통령, 앤서니 파우치 미 전염병 연구소장 등이 있습니다. 이제는 K-팝이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이들의 클래스가 달라진 것이죠. 심지어 미국의 유명 팝스타는 한국의 음악 시스템에 직접 편입되는 행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세계 최대 음반사 유니버설 뮤직 그룹의 대표 레이블인 미국 인터스코프 개펜 A&M, 그곳의 최정상 솔로팝 가수이자 싱어송라이터인 그레이시 에이브럼스가 바로 그녀인데요. 평소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서 자신의 음악과 일상의 모습을 자유롭게 공유하며 전 세계 팬들과 소통을 이어오던 그녀는 BTS의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만든 플랫폼 위버스에 합류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위버스는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형식으로 글로벌 팬덤과의 소통을 이어가는 플랫폼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게 됐죠. 원래 방탄소년단도 데뷔했을 당시에는 그렇게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SNS를 통한 팬들과의 꾸준한 소통으로 점점 더 많은 인기를 얻기 시작했고 해외 팬들에게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들의 모든 곡과 작품의 세계관, 유튜브에 올라오는 그들의 일상은 오직 한국어로만 제작이 되지만 글로벌 팬들은 이것의 자막을 자발적으로 만들어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BTS로 하여금 그 어떤 스타보다도 팬들과의 소통에 활발한 아티스트가 되게 만들어 주었죠. 이러한 한국의 근황을 안이 꼽게 보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우선 일본의 경우 그동안 방탄소년단이 맹위를 떨치는 동안에도 우리의 사카모토 규씨는 한국처럼 세계에 돈을 뿌려가며 영업을 하지 않아도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했다라며 BTS의 급을 깎아내리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는 그런 일본인들의 폄하가 우스울 정도로 빌보드 차트 1위를 가뿐하게 해냈죠. 또한 일본인들은 우리는 이시오카 에이코, 사카모토 류이치, 마츠모토 타카에코, 우치다 미츠코 등 그래미 어워즈에서 수상한 이들이 무수히 많다. 아직 한국은 일본에게 멀었다라며 한국을 비웃었었는데요. 이번에 방탄소년단이 보기 좋게 그래미 노미네이트에 성공했죠. 현시대 일본 최고의 자랑인 아라시가 그들의 부족한 영어 실력으로 미국에서 외면받는 동안 방탄소년단은 세계 최고라는 것을 입증한 것이기 때문에 일본은 이제 더 이상 그들을 깎아내릴 건덕지도 없을 것입니다. 배 아픈 심정을 드러내는 것은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BTS가 그래미 어워즈에 노미네이트된 것을 두고 자국의 방탄소년단 팬들이 축하와 응원을 보내자 중국 공산당의 대표적인 매체인 관영글로벌타임즈에서는 이들에게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말을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BTS의 그래미상 후보에 오른 것에 대한 웨이보에서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을 다룬 기사였습니다. 자국 내 BTS 팬들은 BTS가 얼마 전 한국 전쟁에 대하여 했던 발언을 생각하면 이런 행동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담고 있죠. BTS가 한국 전쟁에 참전한 중국 군인들의 희생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는데 이러한 BTS를 어떻게 중국인이 응원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현재 BTS가 전 세계적으로 얻고 있는 인기는 모두 중국에 있는 팬들의 성원 덕분이기에 BTS는 중국 관련 발언을 할 때 항상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한다는 말까지 덧붙입니다. 공산당의 대표 매체가 썼다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치졸한 기사가 아닐 수 없죠. 최근 한류 문화 콘텐츠는 최고 전성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네티즌들은 한국의 영화 살아있다에 대해 수많은 극찬을 남기고 있으며 최근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 스타트업은 넷플릭스 월드 순위 7위에 올랐습니다. 엑스맨 퍼스트 클래스에 출연했던 헐리우드 여배우 제니얼이 조스는 얼마 전 사랑의 불시착의 여주인공 손예진이 입었던 옷과 똑같은 옷을 샀다고 자랑하는 SNS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중국이 결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을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이뤄내고 있는 것인데요. 배우들의 연기력과 CG 기술이 부족하여 위험한 폭파 장면마저 실제 폭발물을 드라마에서 사용하는 중국이 자신의 위치를 제대로 인정하고 한국에게 더 큰 피해를 끼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투구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다리가 버티지 못하고 부러지고 마을에서는 차들이 떠내려갑니다. 범람한 강물이 쓰나미처럼 마을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하늘이 뚫리기라도 한 듯 쏟아지는 물폭탄에 성난 강물은 사람의 손길이 닿았던 이곳저곳을 부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급류가 너무나도 세서 한 마을은 아예 물속으로 자체를 감춰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타고 다녀야 하는 차는 지붕 위에 올라가 있고 철길은
이미 길이 아닌 쇠 조각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목숨을 잃거나 실종된 사람만 60명을 육박했고 폭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규슈 지방은 하루 최대 500mm 이상, 사흘간 7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본 전역에 지진 발생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서 열도 자체가 아수라장입니다. 왜 일본이 이런 일을 당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일본을 강타한 폭우는 장마전선의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장마라면 동아시아 지역에는 매년 오곤 했죠. 그런데 이 장마전선의 변화가 훨씬 강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비가 올 때 많이 오고 비가 오지 않을 때는 거의 안 온다는 형태로 기후가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최근 서태평양이 따뜻해지면서 수온이 올라가는 현상이 여기에 영향을 준 것 같다고 합니다. 또한 장마전선의 위치도 달라졌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전의 장마 때보다 남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한반도보다 남쪽인 중국과 일본 남부에 물폭탄이 집중적으로 쏟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도 이번에 물난리로 인해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올해 한 달째 기록적인 물폭탄이 중국 남부에 내려서 지금까지 120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이재민만 2천만 명이 육박한다고 하죠. 현재도 그 피해가 계속 늘어가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1940년 이래 중국이 겪은 최악의 피해 규모입니다. 이 와중에 중국의 최대 수력 발전소 댐 중 하나인 샨사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에서는 지난 30일 댐의 범람을 방지하기 위해 29일 오전부터 댐 안의 물을 일부 방류하고 있다는 발표를 했죠. 발표 직후 폭로된 한 문서가 중국을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사실 샨사댐은 공식 발표 며칠 전부터 이미 시범적인 방류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문제는 샨사댐 자체가 너무나 거대하기 때문에 방류할 경우 댐 주변 마을들은 침수에 직격탄을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마을을 보호하기 위해 마냥 물을 가두고 있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샨사댐은 설계 때부터 큰 오류가 있기 때문에 일정 이상 수위에 오르면 댐의 붕괴를 막기 위해 일반적인 댐보다 훨씬 많은 양의 물을 방류해야 합니다. 이미 수십 곳의 균열을 발견한 바 있으며 댐 내부에 담긴 물의 무게로 그 지역 집안이 막대한 하중을 받게 되었고 이 부담으로 인해 지진 등 자연재해가 더 자주 발생할 것으로 보는 것이죠. 원래 댐은 수력 발전으로 전력을 생산하거나 필요한 시기에 보유했던 물을 공급하는 목적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기능은 홍수를 방지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지만 샨사댐은 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자국의 건설 능력과 기술을 다른 국가들에게 뽐내고 싶었고 무리해서 거대한 댐을 만들었죠. 결국 이번에 닥친 역대급 호우가 댐의 치명적인 약점을 공격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중국 당국에서는 댐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얼마 전부터 초당 31,000입방미터가량의 물을 방류하고 있었는데 이로 인해 중국 남부지방의 국민들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수해를 입고 있던 것입니다. 즉 현재 중국 남부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80년 만의 대재앙은 자연재해가 아닌 중국 정부가 인위적으로 유도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댐의 방류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이후 샨사댐은 이전보다 더 많은 수준인 초당 35,000입방미터를 방류하고 있다고 하죠. 지금도 중국 남부 지역이 매우 큰 피해를 입었는데 앞으로도 그 피해 규모는 예측하기가 힘들 정도로 심각할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지진입니다. 일본에서는 이번 홍수에 더불어 고질적인 지진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본 곳곳에서 집안의 압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닥칠 대지진을 미리 예고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며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최근 치바현 타테야마시의 도쿄만 앞바다에서는 심해 상어의 일종인 메가마우스가 포획되기도 했는데 이 심해어가 지진과 관련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메가마우스는 심해어의 일종으로 수심 2000m라는 비교적 얕은 심해에 서식하며 1976년 11월 5일에 발견된 종입니다. 다른 상어들에 비해 비교적 최근에 발견되었습니다. 크기도 최대 11m까지 성장한 개체가 발견될 정도로 큰 어종에 속합니다. 입도 1.3m까지 벌릴 수 있기에 이름도 메가마우스라고 불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온순한 개체로 심해에서 살기 때문에 잘 발견되지 않고 발견된다 해도 거의 죽은 상태나 힘이 빠진 상태로 발견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 앞바다에서 이 메가마우스가 생생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서식하는 바다 밑에 무엇이 이상한 조짐이 있어서 이를 피해서 육지 근처인 연해로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과거 일본의 기록을 보면 1994년부터 2013년까지 메가마우스 발견 후 대략 2달 정도 안에 대지진들이 닥쳤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수백 마리의 물고기가 하천에서 수면 위로 튀어오르는 지방하천 관리기관의 영상 등이 공유되면서 이와 관련한 공포는 더욱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원래 일본의 지진 발생 가능성은 연기된 2020 도쿄올림픽 전후로 있어 왔습니다. 과거 일본의 지진 발생의 역사를 보면 9년 주기로 대지진이 발생했는데 2011년 도호쿠 대지진을 생각하면 2020년이 위험하다고 합니다. 바로 9년째 되는 해인 것이죠. 또한 악취 사건도 꼽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 전자파와 단층의 이동으로 암석 등이 무너지면서 안에 있던 냄새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다지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쿄도 인근 가나가와현 미우라 반도에서 500건이 넘는 악취 신고가 들어왔다고 전해졌습니다. 신고 내용으로는 고무 타는 듯한 냄새가 난다, 화약이 터진 것이 아니냐, 화학약품 냄새가 올라온다, 다양했는데 이 신고들은 한결같이 악취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1995년 고베 대지진 당시에도 한 달쯤 전부터 타는 듯한 냄새가 여러 차례 확인되었었죠. 미우라 반도 지역의 사가미 해곡은 1923년 관동 대지진의 진원지로 꼽히는 곳입니다. 일본 기상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6월에만 규모 4 이상의 지진이 41건 이상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것 역시 이전에 비해 훨씬 잦은 발생량이기 때문에 그동안 온다고 말만 하던 대지진이 이번에는 진짜로 올 수 있다며 일본에 큰 재앙을 언급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문제는 이런 재난 상황에 맞춰서 일본 정부가 신속하게 움직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일본 구마강에서는 상류와 중류를 통틀어 최소 10개 이상의 구역에서 강이 범람하여 교각이 무너져 떠내려가는 아찔한 상황의 연속인데 재특보조차 제때 내지 못하여 우왕좌왕하는 상태라고 하죠. 일본의 NHK에 따르면 국민들은 집이 침수되어 지붕 위로 도망갔지만 아무리 구조를 요청해도 구조대가 오지 않자 주민들이 힘을 모아서 SOS 사인을 그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무인도도 아닌 일본 자국 내에서 말이죠. 문제는 이렇게 구조되어 안심하려는 시민들은 또다시 좌절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아직 코로나19가 잡히기는커녕 짐작조차 못하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모여서 생활하는 대피소는 충분한 공간조차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수만 명이 모여서 대피해야 하는 공간이 없다 보니 서로 다닥다닥 붙어서 종이로 된 칸막이로 구획을 나눠서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코로나19의 대확산이 일어날 수도 있으며 이는 곧 일본에게는 대재앙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아직 홍수가 진행 중이며 지진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와 홍수 피해 그리고 대지진, 이것들이 복합적으로 터지게 된다면 과연 일본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만약 이런 상황이 터진다면 그야말로 일본은 재난 상황을 넘어 재앙 상황으로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바라보는 한국인들의 반응은 차갑기만 합니다. 이와 관련한 네티즌들의 의견을 보면 그동안 해온 결과를 받는 것 뿐이다, 담담히 받아라, 이번에는 한국이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도 마라, 도와줘도 고맙지도 않아 하잖아, 평소에는 난리치다가 아프니까 도와달라는 일본을 우리가 잠깐 잊어도 되겠지? 등 그동안 일본에 가지고 있던 다양한 생각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참고로 한국은 동일본 대지진 당시 아무 조건 없이 1,000억 원의 재난구호금을 보냈고 10억 원의 인도적 지원금도 따로 전달했습니다. 이는 당시 역대 최대 해외 재난구호금이었습니다. 한국이 임진왜란, 일제강점기 등의 아픈 과거를 뒤로하고 아픔을 겪은 이웃나라를 따뜻하게 보듬어준 것이죠. 하지만 이제 한국이 일본의 진면목을 안 이상 이번에는 한국의 도움이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제 장마전선이 한국을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태평양의 기류가 점점 세지면서 장마전선 자체도 북상을 하게 되면서 한반도가 그 영향권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상 날짜는 7월 10일 정도로 기상청은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상황과는 많이 다르지만 그들의 피해와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이번 상황을 잘 대처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 이슈 트래커였습니다. 끝까지 영상